108페이지 봅시다. 자, 그리스 세계의 번영과 몰락이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고대 그리스 세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패권이 계속 오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원전 6세기 말쯤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기억나죠? 서아시아 배울 때 배웠던 그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을 하고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그리스 세계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세계는 아테네, 스파르타, 기타 도시들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1, 2, 3차로 나뉠 수 있어. 그래서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인데 가장 유명한 건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지. 2차 침입은 육지에서 아테네가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옛날 이야기가 있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전령이 쉬지 않고 달려와서 승리 소식을 알리고 죽었는데 그것이 뭐 마라톤이라는 경기에 시초가 되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고 3차 침입이 정말 크게 일어났는데 이 세 번째 전쟁에서 3차 침입에서 두 개 유명한 전투가 있죠. 그치?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해서 스파르타, 이거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 300이라는 영화에서 다루어졌고, 살라미스 해전은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육군과 해군이 몰려왔는데, 육군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열심히 막았지만 승리는 못했어. 승리는 못했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그리스 해군보다 몇 배나 많은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결정적으로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 해군의 주축은 아테네 해군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의 테테스 계층, 재산이 없는 이 테테스 계층이 노자비로서 이 해군에 종사하면서 이 큰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돈이 없는 가난한 시민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아테네가 결정적으로 그리스의 패권을 가지게 되는데, 아테네는 혼자서 잡지 못하니까 페르시아, 이제 아테네가 해군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벗어나게 해준 그 다른 폴리스들을 연합을 시켜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 맹주가 돼서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면 해군의 중요성은 높여지고, 그리고 당연히 그 테테스 계층의 권한도 높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델로스 동맹은 평등한 동맹이 아니고, 물론 평등하다고 얘기는 하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고, 이 델로스 동맹은 매년 회원비를 받았는데, 그리스 각지에서 모여든 회비가 어디에 보관이 되었냐면 아테네 금고에 보관이 돼. 그러면 아테네는 그 돈을 자기네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재정 수입으로 공납금을 받아서 이제 자기네들 아테네 도시를 꾸미는 데 쓰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저번 시간에 페리스클레스 시대에는 미네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줬다고 했죠. 그럼 그 수당도 당연히 그 금고에서 나왔을 것이고, 또 아테네가 해군을 증강시켰는데 그 해군을 증강시키는 비용도 당연히 델로스 동맹에서 나온 재정 수입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지도로 민주 정치를 확대하고 고전 문화를 발전시켰다. 여기서 나온 재정 수입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재정 수입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야? 델로스 동맹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나 아테네의 세력이 커지자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대립하게 되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스파르타가 주도하는 동맹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들 사이에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한 나라는 거의 30년 가까이 전쟁을 했지. 그래서 바다에서는 아테네가 강력하고 육지에서는 스파르타가 강력한데
해전에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졌단 말이야. 그 이전에도 아테네가 여러 가지 실책들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그리스의 패권.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아테네가 패권을 잡았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는 스파르타가 패권을 쥐게 되는 거지. 자, 하지만 스파르타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패권이 오래가지 못하여 그리스 세계는 내분과 혼란에 빠졌다. 여기 교과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테베라는 도시가 나와. 테베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육지에서 승리해서 테베라는 도시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육지에서 굉장히 강력한 도시인데 육지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면서 테베가 잠깐 그 패권을 치게 돼. 기원전 371년에. 근데 이 테베의 패권도 얼마 가지 못해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여기에 있는 폴리스가 아니고 그 영역 국가인데 그리스에 잘 껴주지도 않았던 나라예요. 근데 얘네들이 강력해져서 필리포스 2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지. 그에게 정복되었단 말이에요. 기원전 338년에. 그래서 필리포스 2세의 드릴이은 유명한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엄청난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뭐냐?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인간 중심의 문화이다. 그리고 합리주의. 논리로 따진단 말이야. 뭐 신께서 하셨겠지 막 이런 식으로 안 넘겨. 얘네들 뭔가 어떻게든 뭔가 합리적인 그 가설을 세워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용을 보면 그리스인은 폴리스의 자유로운 시민 생활에 바탕을 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보였다. 그래서 신들도 인간과 같은 모습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상상했다. 근데 보통 옛날 종교들은 기독교 막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사실 그 신의 모습이 인간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그리스의 신들은 특히나 인간과 다를 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자, 그래서 그리스인의 합리적인 태도는 철학의 발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 철학은 크게 교과서의 내용만 요약을 하자면 세 단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 철학. 도대체 이 지구는 뭐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뭐 막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세계는 근원적으로 뭐 물에서 시작했다. 아니다. 불에서 시작했다. 아니다. 뭐 바람에서 시작했다. 아니다. 뭐 다른 거에서 시작했다. 원자에서 시작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주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는 자연 철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나와. 얘네들은 상대성, 주관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소피스트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아니야. 소피스트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인간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는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치? 소크라테스는 다른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소피스트의 반대에서 나온 사람이 소크라테스인 거지. 이 사람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 그럼 소크라테스는 반대에서 뭘 하느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대.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옹호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해 소크라테스가. 그게 뭔진 본인이 잘 몰라도 하여튼 그런 건 있다라는 거지. 주관성이 아니고 주관적인 걸로 좌우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엄청 싫어했대. 그래서 철학이 이렇게 가는 거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유명하지. 플라톤,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진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참고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가르쳤다고. 자,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역사에서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라는 것을 저술하고, 투키디테스라는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역사라는 책을 저술했대. 그러니까 주제가 다른 거야. 그럼 당연히 헤로도토스가 먼저 살았던 사람이겠지. 다뤘던 주제가 더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약 5, 6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문학에서는 서사시와 연극이 크게 유행하여 각종 비극과 희극이 발전하였다. 이 비극과 희비극은 아테네에서 특히 발전했는데 일종의 뭐 정치 풍자도 들어가 있어. 자, 그 밖에 그리스는 조화와 균형의 미를 강조한 각종 건축물과 조각품을 남겼다. 그래서 유명한 건축물은 파르테논 신전이고, 조각품은 뭐 이런 그리스 조각품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대표하는 유산으로 남겨 있었다. 페리클레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지. 자, 페이지를 넘기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패권을 쥐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알렉산더 4세기 말이야. 자, 알렉산드로스는 기병대와 중장비병 밀집대를 앞세우고 동방 원정에 나서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이게 다 그치? 원래는 페르시아가 존재하던 곳인데 원래 마케도니아 이만한 나라였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를 복속시키고 원정을 떠나서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해서 페르시아가 가졌던 땅과 심지어 인도까지 공격을 하게 돼. 그래서 이에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동서교역로가 열렸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에 걸친 세계 제국이 형성되어 헬레니즘 시대가 열렸다.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와 서아시아의 문화가 합쳐진 그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 자, 알렉산드로스는 현지 제도와 관습을 존중하고 종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여 그리스인을 이주시켰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이집트에 지은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하지.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큰 도시로 남아 있는데 사실은 알렉산드리아가 하나가 아니고 이 빨간으로 찍힌 데는 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지. 자,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에 그의 제국은 분열되었다. 여러 제국으로 분열이 돼. 일단 마케도니아가 남았고, 아주 작게 남았고, 그 다음에 뭐 셀러우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얘네 삼형제는 로마에 나중에 복속이 되고, 그 외에도 페르시아 지역에는 파르티아 배웠었죠. 그 다음에 뭐 박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배했지만 그가 죽자마자 다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봅시다.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비교를 해야 돼. 자,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하되 다양한 문화 요소를 융합하여 형성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만 있으면 그냥 계속 그리스 문화라고 했겠는데 다른 문화가 섞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서아시아에 그 전까지 발전했던 고대 문명의 문화들이 당연히 섞였겠지. 서아시아, 뭐 이집트, 심지어
뭐 인도 이런 나라의 문화들이 섞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워낙 알렉산드로스가 넓은 영토를 장악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넓은 곳으로 이주를 가면서 문화가 많이 섞였기 때문이에요. 자, 헬레니즘 문화는 작고 협소한 폴리스의 테두리를 벗어나 넓고 개방된 세계에서 발전한 문화로서 개인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 성격을 보여줬다. 왜 개인적이고 세계 시민주의 성격을 나오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해.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리스인들이 자기 주위에 다른 민족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인가 차이를 강조하게 되는 거야. 우리랑 다른 놈들이 너무 많아. 차이가 도대체 뭘까? 우리 그리스만의 특징은 뭘까? 이거를 엄청 탐구를 하는데, 이제는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세계를 그리스인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야만족이라는 애들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인들이 다 가서 살게 되니까 보편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다 똑같아졌어. 그러면 우리와 남들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다 사람들이 똑같아지면 이제 구별할 건 뭐가 있어? 나 자신, 개인과 타인의 차이만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개인주의적 철학으로 바뀌게 되고 전 세계는 똑같아 세계 시민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생각을 잘못하면 개인주의적인 것과 세계 시민주의적인 생각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이면서 세계 시민주의적 성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철학에서는,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뭐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 중요해.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스토아 학파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려는 학파다. 그럼 도대체 둘 다 뭐 평정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차이가 뭘까? 스토아 학파는 인내야. 옛날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헷갈려. 쾌락이면 너무 그냥 막 살 것 같잖아. 그래서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된 번역일 수도 있어서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름대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제시를 하는 거야. 자, 스토아 학파와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고난이 닥쳤어. 그럼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했을까? 인내하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 근데 스토아 학파는 되게 좀 염세적이야. 세상 원래 그래. 고난에 꽉 차 있어.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수 없어. 고난을 회피할 수 없어. 고난을 극복해야 되지만 그 고난도 평생 극복을 못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고난은 고난이고, 나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내면은 지킨다. 이게 스토아 학파예요. 예를 들면 학교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힘들어, 뭐 막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런 거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면 그걸 그냥 다 인내하는 거예요. 다 상황을 다 이겨내려고 노력해. 하지만 그 바깥의 힘듦과 내 내면의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 구별을 하는 거지. 외부에서 고난이 막 나를 공격을 해도
이 내면 자체는 오롯이 지키겠다. 이것이 스토아파의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에피쿠로스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있네? 아니야. 얘네는 회피야. 만약에 고난이 와, 그럼 일단 피하는 거야. 왜?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그럼 만약에 에피크로스 아파다. 그러면 학교에서 막 뭐 공부가 힘들고 막 친구들 간의 관계가 힘들어. 학교 때려치는 거야. 왜? 그 학교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해물들은 빨리 회피를 해버려야 되는 거지. 이게 에피크로스 학파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헬레니즘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학파입니다. 철학 학파야. 그러니까 그 전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니 뭐 소크라테스니 뭐 자연 철학자니 이들과는 좀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 헬레니즘 비슷하니까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자연과학에서는 수학,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등이 발전했고 특히 기하학 같은 거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의 그 합리성을 추구하는 태도와 당시 서아시아에서 발전했던 수학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술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현실적으로 관능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헬레니즘 시대의 이 그 작품을 보면은 움직임이, 그지? 마치 이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상들은 막 사람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동영상을 순간 캡처한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리스의 조각상은 그야말로 마네킹이지. 완벽한 자세를 딱 안정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고, 헬레니즘 시대는 역동적이다. 어떻게 조각이 역동적일 수 있냐? 조각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이 운동성의 모습을 순간 캡처하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밀로의 비너스, 라오콘 군상, 니케상 이런 헬레니즘 조각상들이 예전에는 사진을 딱 보여주고 야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돼 이렇게 문제를 내. 이게 그리스인지 헬레니즘인지 니네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콘 군상은 여기에 나와 있고 다른 작품들을 보자면 니케상은 이거야. 파괴가 됐기 때문에 뭐 팔, 뭐 머리 이런 것들은 안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밀로의 비너스상은 또 유명하지, 그지? 이렇게 또 팔이 없네, 그지? 이게 다 뭐 어디 물속에 잠겨 있는 거 막 꺼내서 그렇기는 해. 그래서 보고 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서, 그지? 팔 잘린 게 너무 유명해서 팔 달려 있는 게 어색하게 보일 지경인 거지, 그지? 자, 헬레니즘 미술은 동서교통로 발전과 힘이 함께 북인도로 전파되어 간다라 양식이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인도 공부를 할 때 쿠샨 왕조에서 이 간다라 미술에 대해서 배웠어. 간다라 미술에 대해서도 잠깐 보자면, 그죠? 이게 간다라 미술인 거죠. 옆에 이 그리스의 미술을 영향을 받아서 인도의 전통 미술과 결합해서 불상 같은 데에 이런 영향을 주었다. 그치? 그래서 그리스의 양식이 반영된 불상이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이 간다라 미술은 중국과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지. 간다라 미술은 인도, 근데 이것이 중국, 한국, 일본에까지 전파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